태극기의 힘과 한국 군사력 부상 다큐멘터리 일부. 낯선 땅 낯익은 깃발.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린 항공기에서 한 남성이 내린다. 그의 이름은 라울 산토스, 필리핀 출신의 군사 전문 기자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취재 노트와 카메라가 들려있다. 베트남의 한국 K9 자주포 도입 소식을 듣고 서울로 향한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서려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그가 마주한 것은 태극기였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라울의 표정이 묘하게 변한다. 단순한 제조업 강국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이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울 산토스입니다. 15년간 동남아시아의 군사외교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인 베트남이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군의 보호 아래 있던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선다는 겁니다. 택시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죠. 이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놀랐던 것은 한국 무기 수출의 급성장세였습니다. 2022년 172억 달러에서 2023년 약 14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주요 계약들이 줄줄이 성사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여 년 만에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는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끝없는 노력,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력이 뒷받침된 결과였죠. 첫날 밤 한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물처럼 흘러온 한국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시아 군사력 판도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의 무기는 어떤 것이고 왜 세계가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부. K-9 포의 왕으로 불리다. 서울 시내 대형 전시장. 오늘은 국제군사박람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무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한국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K-9 자주포. 처음 실물을 마주한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위용, 그리고 묵직한 포신이 주는 위압감. 이것이 바로 포의 왕이라 불리는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9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분당 6에서 8발의 속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최대 54km에 달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나토 국가들이 이 무기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9의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그 성능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점이 구매국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만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K9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어서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도 좋지만 한국 제품은 실용적이에요. 인도 대표단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K9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충족시켜줍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인도에서는 기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K9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은 단순히 좋은 제품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치적 고려, 외교적 관계, 기술 이전 조건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죠.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한국 무기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첨단 기술보다는 실전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분단 상황에서 실제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며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가 집약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70년 전 외국에서 무기를 받아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내일은 이 K9과 베트남으로 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략 지형의 변화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3부 베트남과의 역사적 거래. 오늘 아침 일찍 한국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베트남과의 K9 자주포 계약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며 느낀 것은 한국 관계자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거래 성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K9 자주포만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조립, 그리고 장기적인 군사 협력까지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였던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베트남과의 계약은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성사시킨 대형 무기 수출 계약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섭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의 전략적 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계약의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베트남의 퇴역 군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이 한국의 최신 무기를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역전이 과연 우연일까요? 베트남 측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우리의 현실에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무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서구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성능도 뛰어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기술 이전까지 해줍니다. 이 말을 들으며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가와 만난 자리에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현재 군비 증강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영토 분쟁 증가로 인해 각국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는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베트남의 선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에 의존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무기 공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안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맞춤형 수출 전략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지형적 특성과 작전 환경을 고려해 K9의 일부 사양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성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계약 체결식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제는 군사적 협력까지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계약 체결 후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무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4부 태극기의 전략 함정을 나누다.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바닷바람과 함께 느껴진 것은 거대한 조선소의 웅장함이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이 조선소에서는 베트남으로 보낼 초계함이 막바지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조선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초계함에 올라탔습니다. 배 위에서 내려다본 부산항의 풍경은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나갈 선박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한국의 국력이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이 초계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유상 수출인데 왜 군함은 공짜로 주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해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무상 제공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해군 제독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초계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는 베트남 해군이 한국 함정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향후 대형 함정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큰 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법이었죠. 조선소 기술자와의 대화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초계함에는 한국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부터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산입니다. 베트남이 이 배를 운영하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함정 인수 교육을 받는 모습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적인 학습 태도에서 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해군 대령이 들려준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함정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입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바다에서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것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무상 지원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 한 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 교육, 정비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전략을 짜는 국가라는 것을,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파트너 국가와 함께 성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산항을 떠나며 베트남으로 향할 초기함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배에는 단순히 무기나 장비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깃발이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부 무역과 국방 두 바퀴의 질주.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한마이너스 베트남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했습니다.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서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교역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협력 분야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국방뿐만 아니라 금융, 기술, 원자력,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협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격상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의 외교 전략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중심축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총리의 답사도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기술과 경험을 나누어주는 선배이자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동반자입니다.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확대, 베트남의 한국 관광객 유치 그리고 양국 간 기술 교류 증진 등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한국에게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닙니다. 전략적 투자 파트너이자 함께 성장할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성장에 투자하고 베트남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 협력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관계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50년, 100년을 함께 갈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베트남과의 원자력 협력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금융 협력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베트남개발은행 간의 협력 확대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30년 1,500억 달러 교역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정상회담 취재를 마치며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나서며 마주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깃발 아래에서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수준에 이르렀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 말입니다. 6부 초대형 꿈 고속철의 기적. 서울역 KTX 승강장에 서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를 바라보며 상상해봤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기술이 베트남에서도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은 거대한 모형도였습니다. 하노이에서 호치민시까지 이어지는 1545km의 고속철도 노선도였죠. 653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보는 순간 한국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노이에서 호치민시까지는 기차로 30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5시간 30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베트남 전체를 하루 생활권으로 만드는 혁신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떠오른 것은 한국의 KTX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 걸리던 시대가 불과 20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2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시간 혁명이 베트남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교통부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KTX 기술은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것입니다. 프랑스 TGV나 일본 신칸센도 훌륭하지만 한국 기술은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가 말하는 현실적 적합성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고 계절별 기후 변화가 큽니다.
우리의 KTX는 이런 조건에서 20년간 안전하게 운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단순히 철도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체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경제연구원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서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베트남의 GDP가 연간 2-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격차 해소, 관광산업 활성화, 물류혁신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프로젝트 추진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철도 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의 해외사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고속철도를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스스로 철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연수받고 있는 철도 기술자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빠른 기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베트남 기술자의 이 말에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 모형을 보며 상상해봤습니다. 베트남의 아름다운 풍경 속을 한국의 고속열차가 달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안에는 베트남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떠나며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총과 포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파는 나라, 꿈을 파는 나라, 그리고 미래를 파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트남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려갈 것입니다. 7부 강대국의 틈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워싱턴 DC 의 한 싱크탱크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질서의 변화였죠. 여기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군사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간 국가들이 찾아낸 제3의 길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 전문가와 개별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 무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기술 이전에 제약이 많죠.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 가격, 정치적 중립성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분석을 듣고 서울로 돌아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는 이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도 모든 쪽과 협력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는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과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게 한국은 이상적인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주 울타리 외교의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줍니다. 주 울타리 외교란 베트남의 전통적인 외교 철학으로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관계를 다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연구소 ISEAS 전문가는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새로운 형태의 중견국 연대입니다.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경쟁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거나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연구소의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인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조건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죠.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무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수출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강대국들과는 다른 접근이었죠.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파는 겁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관계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역사적 배경도 흥미로운 요소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군과 함께 베트남에 갔지만 이제는 베트남의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역사학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변화의 의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냉전의 논리에 지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실용적 협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모델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런 중견국 외교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8부 기자의 고백 한국에 묻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의 의구심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닐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이번 취재의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한국은 미래다로 정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나라를 지킬 수 있었죠.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이 줄을 서서 사려고 하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전략적 사고의 깊이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무기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베트남의 초계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노이-호찌민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는 한국의 꿈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653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베트남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간을 파는 나라, 미래를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이너스 베트남 정상회담을 취재하면서 본 것은 대등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스스로 중심축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찾아낸 제3의 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도 모든 쪽과 협력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 이것이야말로 중견국이 가져야 할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불과 70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국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학습 의지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정신이 바로 한국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기내에서 마지막 문단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기술력으로 강하고 의지로 강하고 꿈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미래의 나라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앞을 보는 나라, 다른 나라와 함께 성장하려는 나라, 평화를 위해 힘을 쓰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본 태극기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깃발이 이제는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깃발 아래에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당신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